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10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108페이지 내용을 하지 않아서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은 도시재개발의 영향과 바람직한 방향이라로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 재개발의 목적과 유형, 형태 이런 것 등을 배웠다면, 그 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노후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된 기반 시설과 주거지를 뭐 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경관이 또 변화할 수 있더라. 그리고 또 낡은 주택들이 이제 뭘로 바뀌더라?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로 바뀔 수 있더라. 따라서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사진을 하나 갖다 놨는데, 요게 서울에 요 밑에 있는 거 한강이고요. 한강 주변에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주 낡은 40년이 된 낡은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명칭은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낮은 저층의 아파트, 낡은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고층의 좋은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밤에 불빛에 의해 가지고 아주 좋은 야경을 또 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더라.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이 집가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집가 상승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주민 생활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도로도 좀 넓어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이게 아파트를 새로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구에 또는 시에, 우리 동네에 좋은 시설물,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 우리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도 좋아지지만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나타나서 개발을 다 하면은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부분도. 그래서 도시 재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결국 이 대책은 우리 재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문제점 한번 보게 되면, 자, 주택 철거 재개발. 철거 재개발은 아예 싹 밀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러한 재개발의 경우에는 자, 주거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개보수하게 되면 개보수하는 비용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다라는 것이 특징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책 108페이지 아래쪽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심 일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일대에 보면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가도 좀 저렴하고 또 이 골목도 상당히 좁고 이렇게 하지만, 집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임대료가 또 쌀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곳에서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익선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종로구에 보면은 익선동 말고 또 거기 어딥니까? 그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가게 되면은 되게 핫플레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젊은 애들이 소비를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기업 자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는 아주 조그만 카페들로 아기자기한 카페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투썸 플레이스라든지 이러한 대기업들이 큰 카페들을 막 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경쟁이 되면서 집가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가 상승은 곧 뭐 임대료 상승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100만 원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고 경쟁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월 4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민간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바깥으로 또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건물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 처음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은 여기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 그러니까 도시가 재개발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주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개발업자와 원주민 또는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간에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옛날에 지금 청량리인데 이 청량리는 지금 현재는 아주 높은 강북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들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시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뭐 깡패가 들어왔다니 뭐 롯데 자본이 그리고 동대문구청이랑 야합해서 개발에 이권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개발업자와 그다음에 이 재개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 조합원이 될 수 있겠죠. 이 조합원들 간에 그런 이권 다툼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공사도 이제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개발의 시기도 늦어지게 되고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책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좀 전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깐 끊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재개발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의 공공의 목적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권을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집을 없애고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어지는 과정 그리고 지어진 이후에는 그 사람들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니면 동네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원주민들의 재장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여기를 버티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느낌들이 전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에서 있었던 추억도 많고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서 산다는 것들이 마음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지역단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해서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마지막에 110페이지, 109페이지도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인천의 송현동의 개발 사례와 부산의 감천마을 개발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또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책에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 지역에 사진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채보상공원, 그죠? 옛날에 이 국채보상을 운동을 하던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이제 공원화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제공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했던 게 이제 골목 투어, 그죠? 3.1 운동, 3.1 만세 운동 길, 그 다음에 또 김광석 길 같은 경우에
지역이었지만 김광석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 거리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많은 이제 그 소호, 그 작은 쇼핑몰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내에 보면은 또 진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진골목도 역시 이런 식으로 수선을 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을 다시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 보강하고 또 보완을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 가서 관광도 하게 되고 또 소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군산이 있습니다. 군산도 역시 조선시대까지는 아주 큰 항구가 있었던 곳이죠. 근데 물론 지금은 조금 쇠퇴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건물들 그대로 지금 현재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신식 건물로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옛 건물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일제에 있어서 그거죠. 그죠? 이 산물들이죠. 그죠?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로 재생으로 해내서 이 지역의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더라. 그리고 요 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창원시 통합 창원시죠. 창원 특례시가 됐죠. 이제는 여기 선생님들 여기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술의 흔적 골목, 문신 예술 골목, 액골드 창동입니까? 창동 골목.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예술촌, 창동의 예술촌이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꾼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낡은 지역이었지만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셔널 지리그래픽 한국지리 인문 파트, 특히 4단원 도시 파트였죠. 도시 파트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올해 1학기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좀 한 단원, 작은 한 단원이 남아있는 작은 소단원이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2학기 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치기 전에 꼭 한번 돌려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